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원촌 마을의 이 전경 이고 또 육사문화관에 또 전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그 첫째 기와집이 저희 집입니다. 지금 이육사문화관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요 뒷집이 저희 치암 할아버지 동생 집이고, 요렇게 형제간에 바로 육사문화관 앞에 이렇게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사 선생 이 고택은 지금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기와집이 보입니다만, 요 기와집은 목재고택이 지금도 있고, 그 옆에 이제 있었죠. 그래서 청포도 10이 있는 그 지점에 육사 선생 고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산촌 마을이 원촌 마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선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원촌 마을을 옛날에 이야기를 하기를 원촌 마을의 지세가 오지 탄금형이다 하는, 어느 마을이든지 간에 이 마을을 이 치세를 봐가지고 옛날 그 지리풍수상으로 정말 그 마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거죠. 이것이 지리풍수설에 무슨 형국이다 무슨 형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걸 다 이치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육사문화관이 있습니다만, 이 원촌 마을에서 줄기가 이렇게 5줄기가 이 줄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줄기가 내려오는, 이걸 5손가락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옛날에는 낙동강 물이 이렇게 돌아서 내려갔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낙동강 물에 이렇게 닿아 있는 이런 모양이라서, 그 낙동강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여울에서 소리도 내고 이래서 오지 탄금형이다. 5손가락으로서 이제 검은고를 타는 그런 형상이다 하고, 이렇게 원촌 마을을 찬미를 하는 거죠. 또 큰 개가 있잖아요. 먹는 개. 이 개가 대개 농파형이다 해가지고 큰 개가 파도를 타고 넘실넘실 타고 노는 그러한 모양이다, 형국이다. 그래서 낙동강이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앞으로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촌 마을의 지세를 그렇게 찬미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실제로 이 산맥을 겨울에 이렇게 보면 5손가락이 5줄기가 이렇게 내려온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내려갑시다. 자, 좀 올라야죠. 자, 그런데 이 원촌 마을은 주로 태계 선생의 후손들이 사는 마을을, 태계 선생의 종갓집이 지금 상계라는 곳에 있죠. 그 태계 선생 종택이 있는데, 그 태계 선생 종택이 상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계 밑으로 그 하류로 내려오면, 그 태계의 하류로 내려오면은 하계고, 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계남이 되고, 거기서 또 제를 하나 넘어가면은 원촌이 되고, 또 그래 되죠. 그리고 낙동강 건너면 의인이 되고 선마가 되고, 그 다음에 부포라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단천,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양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은 거의 태계 선생 후손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은 온해 마을인데, 여기는 태계 선생 선대 형제들이 살던 그러한 곳이고, 그래 주로 태계 선생 후손들은 지금도 상계 종택 밑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계산십리다 해서, 주로 도산 지역은 이 노송종 종택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거의 태계 선생 후손들이 사는 마을이다. 그럼 태계 선생 그 가게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올려봅니다. 쭉 한번 올려보세요. 이건 아니, 밑으로 내려보세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 자, 또 올려. 더 내려보세요. 더 이제, 2번, 가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태계 선생 후손들이 도산에 이렇게 모아져 사는데, 사실은 태계 선생 후손들이 진성이십니다. 본관이 진성이시라 하기도 하고 진보이시라는데, 우리도 호적 초본에 쓸 때 본관 할 때는 진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동에서부터 영덕으로 나가다 보면은 진보라는 데가 있죠. 청송군 진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시조 할아버지가 고려 말에 거기에 청송 진보현이라는 그 고을에 아전으로 있었어요. 아전이라 하면 요즘 말단 공무원이었었겠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진보에 가면은 유적비가 있고, 그 청송 가다가 왼쪽에 가면은 그 진성이 시절 시조의 묘소가 아주 전국에서 거기는 뭐 금계 포란형이 돼가지고 또 금닭의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다 해서 전국의 지리 풍수가들이 무조건 거기를 찾아옵니다. 이제 그렇게 유명한 곳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발이 되어 가지고 거의 지금 현재 전국에 한 7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전국 7만 명이 얼마 안 됩니다. 아주 다른 그 시족에 비하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안동 지역에 살고, 요즘은 좀 흩어져서 대구, 부산, 서울 뭐 이렇게 흩어져 삽니다만은 주로 이제 안동에 이름난 이러한 성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뭐 시조에 뭐 할아버지도 있었고 또 윗대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뭐 우뚝한 인물도 없고 해가지고 누가 그 조상이 있었는지 없는지 이 계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 진성희 씨 시조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분이 홍건적 난리 때 무장으로서 가가지고 홍건적 처부수고 이래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송안군이라는 군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인정이 되니까 아버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찾았는데 할아버지 산소가 그 위로 있지만 어느 산소가 할아버지 산소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조를 이제 이 송안군의 아버지를 시조로 삼고 이제 가통이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송안군이라는 분이 이제 거기에 진보에서 살다가 다시 안동에 지금 풍산 마래라는 곳이 있습니다. 풍산 그 마래라는 곳으로 옮겨 살다가 그리고 다시 이 말년에 여기 와룡 두루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금 유적은 지금 그 북후에 가면은 작산이라는 게 까치작자 몇산자 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유적이 이 송안군 유적이 있고, 또 송안군을 기리는 사당이 있어요. 사당이 있어서 이 후손들이 매년 향사하는 작산사라는 아주 그러한 사당이 있습니다. 그 작산사는 매년 이제 후손들이 이제 제사 모시는 거죠. 그리고부터 그 손자가 또 두루 종가에 보면은 그 경유정이라는 이 현판이 붙어 있고, 거기에 아주 노송이 척백나무죠. 뭐 우리말로는 척백나무인데 이걸 노송이라고 그럽니다. 그 노송나무가 지금 한 600명 가까이 된 이런 노송나무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진성이 씨 제일 큰 종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 진성이 씨 두루 종가라고 하기도 하고 주촌 종택이라 하는데, 여기서 이 정이라는 분이 세종 당시에 조선 세종 당시에 영변에 약산성을 쌓는데 공이 있어가지고 세종 임금으로부터 아주 저거도 받고 벼슬도 받고 이래서 선산도부사도 지내시고, 또 그 당시에 이 세종 임금 당시에 한글 창제를 하면서 그 당시에 동국정운이라든지 한글 창제한 그거를 책을 이렇게 하사받았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우리 국가보물로 지금은 이 집에는 없지만은 여기서 근원이 됐던 게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국가보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죠. 뭐 어쨌든 여기가 이제 주촌 종택입니다. 그 주촌 종택에서 또 진성희 씨가 크게 한번 흥청을 해서 거기에 손자 아들 되는 분이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가 있는데 제일 끝분이 살림을 나가지고 어디나 하면은 처음에는 부포라는 데 왔다가 온예라는 지금 온예 노송정 종택이 있는데 노송정 종택에 이때만 해도 조선시대 때 사람이 뭐 몇 집이 없었대요. 없었는데 거의 빈터였었는데 그 봉화훈도 봉화의 향교의 선생으로 이렇게 내왕하시면서 여기를 터를 잡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선산 두루종가에 거기에서 삼명제 중에 셋째 분이다. 그분이 이제 노송정을 여기에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때에 이제 그 단종임금 당시인데 단종임금 원년에 임금이 되고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향시에 합격이 사마시에 합격이 되어 가지고 그 합격이 되면 이제 성균관에 가 가지고 문과급제를 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세조의 삼촌인데 왕위 찬탈을 되어 가지고 영월 가서 이렇게 죽게 됐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내가 뭔가 뜻을 펼치려고 했으나 이 무도하고 불의한 세상에는 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길로 아주 벼슬이나 사회활동을 아주 접고 후진 양성 자녀들을 그저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분이 아주 훌륭하신데 그래서 이분이 그 온예 온천 앞 산에 보면은 국망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매월 단종 임금이 죽은 날을 거기서 영월이 얼마 안 됩니다. 거기서 영월 쪽 바로 보이는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보이는 영월이 보이기 때문에 영월을 향해서 절을 올리면서 그 단종의 그 애절한 죽음에 대해서 추모한 그런 국망봉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분을 사육신이 있죠. 단종을 위해서 죽은 사육신이 있고 또 생육신이 있죠. 이분이 바로 생육신의 한 분과 같다. 이렇게 그 뒤에 그 묘지명에 쓰여지기도 했죠. 자,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 아들을 형제를 뒀는데 둘 다 초시 이제 뭐 진사 또 사마시에 합격을 하고 둘째는 소왕군이 참 송재 선생은 바로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문과 급제를 우리 진성희 씨 문중에 처음으로 이제 문과 급제를 하는 인물이 되겠죠. 농암 이현보 선생하고 아주 동방 급제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아들 때에 바로 문과 급제를 하고 그 다음에 형은 태계 선생의 아버지죠. 태계 선생의 아버지는 일찍이 진사를 했으나 일찍이 그 태계 선생이 태어나고 7개월 만에 작고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안타깝게 일찍이 돌아가시고 그래 하면서 이분이 이제 부인이 춘천 박씨인데 이 춘천 박씨에서 소생이 사형제가 나고 또 그 춘천 박씨보다도 먼저 이 태계 선생 아버지 전치에서 이남 일녀 이래서 총 6남 일녀가 납니다. 6남 일녀 중에 태계 선생이 제일 막내가 됩니다. 또 막내가 돼서 그래서 이 태계 선생이 나게 되니까 그 시대에 태계 선생의 중형이 옹계 이해라는 분이 또 문과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삼촌하고 또 그 아르떼 형제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진성희 씨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뭐 이쪽에 알아주지도 안 하고 이랬던 문중이죠. 그래서 이 태계 선생이 나고 이러면서 이 조상을 생각해서 이
이러한 종택도 형성이 되고 두루 종택도 형성이 되고 또 소환군이라는 분의 이력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훌륭한 인물이 한 분이 나게 되면은 다 조상이 이렇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내려와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태계 선생이 막내니까 또 살림을 나게 되잖아요. 두루 종택에서 살림을 나가 셋째니까 노송종으로 왔죠. 노송종의 손자가 또 이렇게 6분 중에 제일 막내니까 그 아래로 내려올 기껏 그 살림을 낳는 데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상계죠. 처음에는 살림을 낳으면 온예 학교 건너편에 뭐 조그만한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태계 선생이 한 살림집을 6번 뭐 정도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래서 이 태계 종택 이 옆에다가 한서함이라는 조그마한 집을 짓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죠. 그럼 지금은 이 한서함이라는 집이 없어지고 그 옆에 지금 개상서당하고 한삼을 탄신 500주년 때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유적을 그나마 볼 수가 있게 됐죠. 그런데 이러한 태계 종택은 태계 선생 당시에는 건물도 없었고 이제 그 이후로 내려오면서 이제 종갓집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여기는 태계 선생 종택으로 해서 정자가 추월 한수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을달에 이 가을달이 찬물에 어리는 그러한 맑고 깨끗한 이 태계 선생의 마음을 생각해서 추월 한수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이 태계 선생의 그러면은 여기서 아들 손자 때에 또 삼형제가 납니다. 손자 때에 삼형제가 나는데 이 손자 때의 삼형제 중에 맏은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뭐 일찍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딸만 셋이 있었고 그리고 둘째는 또 형님 집에 있는 대로 양자를 가고 그 막내가 이제 삼형제 중에 막내가 누구냐 하면은 그 하계 마을의 동암종택입니다. 동암종택이라는 게 있죠. 수졸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암종택인데 여기서 동암종택인데요. 근데 맛집에 그 아들이 없으니까 이 동암 이영도라는 분이 이 원주 목사도 지내시고 이랬는데 이분이 형제를 낳아가지고 이제 원래 삼형제를 낳았는데 제일 맏아들을 큰 집으로 양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양자를 했는데 이 어릴 때부터 큰 집에서 가 키웠는데 일찍이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래도 아들이 또 낳았어요. 그 아들을 또 줄라니까 큰 집에서는 겁이 나가지고 안 받고 그래서 이제 둘째가 또 나가가지고 아들 삼형제를 그래 둘째가 나가지고 둘째가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그 집으로 갔죠. 큰 집으로 양자를 가서 지금 가통이 지금 태계 종택 지금 16대 종손이 지금 88, 9 되시는 분이 지금 계시죠. 이렇게 가통이 이어진 집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 동암 선생의 이 맛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계 마을하고 여기는 이 큰 집으로 양자를 줬지만 그거는 항상 둘째란 말이에요. 동생이 글로 갔으니까 항상 이 동암 종택이 큰 집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 하계 마을의 뭔가 자존심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바로 뒤에 이 동암 종택 바로 뒤에 태계 선생의 묘소가 있고 이래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태계 선생의 막 가통 가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하는 집이 바로 이 집이랍니다. 지금 종손이 지금 17대, 18대 종손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큰 집보다 확률이 더 낮습니다. 이 집이 맞으니까. 그래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손자가 또 이렇게 둘이 낳는데 한 집은 하계고 또 한 집은 원촌하고 개남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원촌하고 개남이 갈라지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내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동암 선생의 이제 손자가 또
여러 형제가 되는데 그 중에 이 한 분이 원대처사 이구라는 분입니다. 이구라는 분이 이분도 이제 뭐 제일 막내니까 어째 또 살림을 난다는 게 그 안에서 살림을 날 수도 없고 그래서 죄를 넘어가지고 그때는 그 원촌 마을이 아무도 살지도 않고 그냥 풀밭이었어요. 풀밭이었었는데 그래서 풀밭이었고 이렇게 말을 매놓고 말이 풀을 뜯는 이런 곳이다 해가지고 마개촌이다. 말을 매어놓은 곳이다. 이래서 마개촌이라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틀을 잡고 이분이 앞으로 내 후손들은 여기서 틀을 잡아가지고 살도록 그래 하겠다. 공부시키고 또 조상의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래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틀을 잡아가지고 했죠. 그래 했는데 이 집을 처음 틀을 잡아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권습독댁 천년와라는 망화라는 게 추녀 끝에다가 이렇게 다는 기와가 있습니다. 이걸 망화라 하는데 이 망화라 하는 것은 하나의 뭔가 희망, 앞으로 자손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놨나 하면 권습독댁 천년와 그리고 습독이라는 벼슬을 한 권씨, 안동 권씨의 1000년 동안 이 후손들의 여기서 살도록 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 망화를 그래 써놓은 거 발굴했는 걸 보니까 고려 때는 아마 거기에 마을이 형성이 되는데 권습독이라는 분이 거기에 살았지 않나 이렇게 추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 망해버리고 또 사람도 뭐 전쟁터로 없어지고 여는 완전히 폐허가 된 뒤에 불과 여기서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이 원대처사 이구라는 분이 여기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뭐 쭉 이제 한 3대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이제 동지중추부사 이 세자 입자 하는 분 15세에 또 원촌마을에 문과급제가 납니다. 그 조선시대 때는 어쨌든 공부해가지고 3년에 한 번입니까 34명 뽑는데 요새 말하면 고시죠. 고시에 그 한 사람이 들어가야 그 문중도 이름 날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이 또 이름이 나고 또 그 한 인물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계 선생 후손 중에는 하계나 원촌이나 계남이나 이렇게 인물이 나게 되는데 원촌 이 마을에서 문과급제가 이 불과 300년 요때 이 태계 선생 참 그 원대처사 이후로 문과급제가 6명이 나고 또 이 진사, 그 초시로 지방 향시에 합격한 분들이 또 이래들 되고, 이렇게 이 문학, 과학, 과환, 그러니까 과거급제 해가지고 벼슬살이 한 분이 이렇게 여기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원대처사라는 분이 여기서 자리 잡으면서 후손들한테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원속진 원치요. 그 속세의 흙먼지를 멀리하고 원속진 원치요. 부끄럽고 욕됨을 멀리한다. 내 몸이 이 깨끗한 몸이 왜 그 속된 데 빠져가지고 치욕스러운 그런 걸 하게 되느냐. 부끄럽고 그런 욕됨을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뭘 원자 마을촌자 원촌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촌이라는 것이 어디 멀리 있다고 원촌이 아니고 그러한 이 원대처사의 생각이 그걸로 해서 후손들한테 그런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어쨌든 이 부끄러움 없는 삶, 사람이 누구나 그 부끄러움 없는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니겠어요. 인간다운 삶이 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주면서 그 후손들이 그러한 생각을 계속 이제 이어가게 되는 거죠. 자, 또 내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 형독 참판하는 이 귀자, 운자 하는 분이, 이분이 바로 정조임금 당시에 문과급제가 정조임금이 최고의 우리나라의 임금 중에서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태계 선생을 지극히 존중하고 태계 이후 한 200년 뒤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때에 태계 선생 후손이 문과급제를 오니까 막 지극히 애끼고 이 귀운이라는 분이 막 학문적으로 굉장히 우뚝하게 되니까 굉장히 옆에 두고 이 정조 임금이 아주 애끼고 사랑했죠. 이래서 이 시강원 보독, 이정부 검상 뭐 중요 이 요직을 청요직을 55번이나 이렇게 벼슬이 나오면은 사양하고 했는데 그래도 55번이나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 사양을 하니까 임금이 말을 보내가지고 막 강제로 당신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끌고 한 게 40몇 번이나 있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사은구장이라는 이 유적이 남아있고 이 사은구장이 또 봉경 이원영 목사 그 일제 때에 아주 기독교계의 최고의 거물이 봉경 이원영 목사입니다. 그분의 고택이고 그 옆에가 바로 원대 구택인데요. 그 입향조의 그 유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귀운하는 분이 이제 그 문과를 급제를 하니까 또 이후로 많은 이제 후손들이 또 문과 급제를 하는데 여기 아들이 이정순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냥 문과를 안 하고 그러니까 사마시로 해가지고 또 벼슬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방 고을 수령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아들이 또 이 오형제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오형제 중에서 쭉 한번 내려보세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여러 형제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이휘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휘빈이라는 분이 바로 육사 선생의 이제 고조부가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 휘빈 하는 분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맏아들 이 만리 하는 분이 초행길에 결혼해가지고 초행길에 가다가 조절을 했단 말이죠. 일찍이 작고를 해보니까 이 신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연한이신데 옛날에는 그 이름만 그냥 결혼했다 뿐이지 뭐 저게 있겠습니까? 그 처녀가 결혼한 처녀가 남편이 죽으니까 따라서 순절을 했대. 그 순절을 하니까 태계 종가에도 안동 권씨 부인이 그 태계 선생의 손부가 내가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양자를 들여놓고 그 조카를 양자해 놓고 그리고 곡간 열쇠 다 주고 나는 이제 내 책임 다 했다 해가지고 3일 만에 자진을 합니다. 순절하시죠. 그러니까 그 태계 선생 종택 앞에 보면은 안동 권씨지려라는 정예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거의 최고의 가치가 결혼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아들 낳아주는 이게 그 시대의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결혼을 해가지고 적어도 살아보지도 않은 이런 처녀가 그러니까 이제 초행길에 처음 가는 길에 이렇게 어떤 사고로 죽었든지 이래가지고 일찍이 죽게 되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말만 해도 결혼한 걸로 돼버리니까 어디 딴 데 결혼하지도 못하고 또 그래 되니 남편이 죽으니까 따라 죽는 게 그게 그 가치다 이래가지고 그 순절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순절을 한 저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없어져 가지고 이 둘째 여기도 이제 동생의 맞이를 이제 이 집으로 양자를 해가지고 또 올리죠. 이 둘째도 자기 아들 하나뿐인데 이걸 맛집으로 올리고 자기는 아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셋째 집에서 자기 아들로 또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족보를 전부 그런 식으로 가통을 읽게 되죠. 이래서 이제 태계선 그 육사 선생의 조부
이 중자, 직자 하는 분이 이제 여기에 이 둘째의 맞은데 이 큰 집으로 이렇게 양자를 가가지고 태계선장, 그 육사 선생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사 선생의 이 할아버지가 살던 이 집이 바로 육사 선생가가 되겠죠. 육사 선생 할아버지, 또 육사 선생 아버지, 또 육사 선생의 또 큰형님, 뭐 여러 형제가 이 집에 이렇게 낳겠죠. 그 이후에 대해서 가지고는 뭐 또 여러 자료들이나 육사 선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뭐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저걸 안 하고요. 자, 또 내려보세요. 또 내려보세요. 네. 자, 그래서 육사 선생의 그래서 그 6 형제가 있어서 그 육사 선생의 생가를 복원해 가지고 그 마루 이름을 유구당이라고 했죠. 유구당이라 했는 것은 육사 선생의 여러 형제가 6 형제가 있어서 유구당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제 그 가짜 호짜 하는 분이 육사 선생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제 나라 망하고 또 육사 선생의 할아버지 중자 직자 하시는 분이 이렇게 별세를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래서 녹전면 신평 덤버리라는데 글로 이제 이사를 했다가 또 몇 년 거기서 한 4년 사셨네요. 사시다가 막 거기도 지금도 아마 거기에 옛날에 사시던 근거가 있어가지고 묘소도 뭐 그쪽에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20년도에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은 뭐 아시다시피 범산 허영의 딸 허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외에는 뭐 여러 형제의 일생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됐고 또 여기에 육사 선생의 부인은 영천 오동이라는데 여기도 아주 유명한 전통마을입니다. 그래 안용락이라는 분의 구남매의 맏딸이라네요. 그래서 안일양 그 옥비 여사의 어머님이시죠. 옥비 여사가 이렇게 여기서 참 외동 딸로 이렇게 되었고 또 그 제일 막내 원창의 아들을 동박을 양자를 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러면은 원촌 마을에 이제 이러한 그 이 가계 가통을 가지고 원촌 마을에는 어떠한 그러면 역사의 인물이 있었나 이거를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촌은 우선 원대처사 이구라는 분이 이제 이게 이런 빨간 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네. 예. 그래 원대처사 이구라는 분이 훌륭한 그런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줬기 때문에 막 그 이후로 이 형조 참판 지내는 이귀운 하는 분, 또 영남의 조선시대 때에 그러니까 판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장관을 지낸 분이 5손가락 이내입니다. 그래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원촌 마을 그 시골 척박한 그 산골에서 그 형조 판서가 그 판이금 부사를 지내고 형조 판서도 배명을 받았죠. 그래서 판이금 부사, 그 판이금 부사면 요즘 말하면 검찰총장입니까? 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육사 청포도 12옆에 목재고택의 목재 이만유 하는 분은 사관은 대사관을 지냈어요. 사관은 대사관도 지내고 또 농화 이연순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대사관 지냈고 어물대 만정 또 이런 분도 뭐 만용 이 원촌 마을에는 거의가 홍문관 또 사관은 뭐 이런 쪽에만 주로 이렇게 벼슬을 하셨어요. 그걸 삼사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청요직, 아주 청렴하고 직접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문안으로서 세상을 통치를 했으니까, 학문으로서 세상을 통치한 문치시대였기 때문에 막 이런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학자들 홍관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축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또 쭉 내려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가르침이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고 자기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도를 다하는 데 벗어나지 않으니, 이 도리는 모두 독서 중에 있으니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또 여기에 또 만갑 하는 분이 또 후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쭉 내려보세요. 예, 그래서, 이조 참판 지낸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아들이, 조선시대 때는 아들이 판이금 부사다, 또 이렇게 되면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벼슬을 음직으로 이렇게 받게 되고, 또 아들 때까지 또 통덕낭이다 해가지고 저걸 받게 되죠. 그래서 통덕낭을 받은 분은 60여 명이나 되고, 또 원촌 마을에 이제 문사로서 이름이 있는 분은 만자기, 또 만설, 만실, 이 만차 학렬에 18분이나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문인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또 원촌에는 이 퇴계 선생이라는 아주 큰 대조, 큰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웬만해 해가지고는 이 문집이라는 거를 감히 낼 생각을 안 합니다. 아주 대단한 선비라도 자기 글이 이 할아버지, 또 윗대 동암 수졸당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런 것을 후세에 남길 의미가 없다. 이래가지고 거의가 문집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문집이 원촌에는 소군이라든지 또 그 용산 이만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문집이 한 4대점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60명이 이분들이 전부 다 문집이 나실 이런 분들인데 문집이 크게 많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근세에는 아주 1893년에서 1969년까지 계셨던 이 규호 하는 분이, 이분이 위당하고도 아주 가까이, 정인보 선생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의 마지막 참 문집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또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독립운동으로 공헌이 많은 분이 또 원촌에서 많이 났죠. 3.1운동, 또 만세운동, 이런 신사참배 거부운동, 이런 분들이 많이 났고요. 또 육사 여러 형제는 다 같이 아시다시피 이열투쟁이라든지 또 독립운동에 많이 기여를 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전부 이렇게 훈장이 추서가 돼 있죠. 자, 또 내려보세요. 예. 자, 그까지만.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거는 대충 이제 아시는 그런 저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육사 선생도 자기가 원촌에서 살면서 할아버지한테 그 한문을 배우면서 이 원촌의 규모, 여기서 이 원촌의 이 규범, 여기에 계절의 오행입니까? 그거 나옵니다만은 원촌의 이 규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규범이라는 게 아주 엄격한 규범, 저게 없어도 누가 말을 하거나 누가 이렇게 그래 하지 말라고 글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 규범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렇게 사람 됨됨이 이것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원촌이라는 것은 이 퇴계 선생의 그런 후손이나 가통이었다 하는 것과 그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르침의 이 규범을
그 말 안에서 도저히 이걸 뭐 이 자기가 마음대로 일탈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규범이 있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공부해야 되고 부모의 효도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건 이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규범 속에 자라서 이러한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을 이 계절의 오행에서도 육사 선생의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 조금, 다시 한번,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는 조금 더 한번, 예. 조금 더, 예. 좀 더 내려보, 이걸, 예. 제일 요 페이지. 아, 이거. 예. 위로 예, 예. 자, 이 원촌마을의 회향기인데요. 그러면은 육사 선생이나 또 여천 이원조 선생이나 이런 분이 원촌 자기 어릴 때 자랐던 원촌을 기억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수필이나 시에도 나오지만은 또 그 외에 원촌의 인물들이 근세까지 원촌을 기억하는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촌이 사실은 큰 변화를 언제 어떻게 변화를 거쳤냐면 조선 500년 동안 중에서 조선 중기 이후로 뭐 불과 이제 한 200년 이렇게 아주 전성기를 누리다가 조선이 망해버렸죠. 1910년 조선이 망하면서 크나큰 변화를 겪죠. 거기서는 그때는 글만 읽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전답을 그 원촌에는 논도 없습니다. 그 외지에 뭐 전부 다 풍산이나 또 외지에 이렇게 농지가 있어가지고 가을이면은 그 당체 고개로 해가지고 별을 이렇게 담은 그 가마니를 실은 뭐 소가 이렇게 끌고 넘어오는 그렇게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큰 걱정이 없었는데 나라 망하고 보니까 이제는 그런 반상 제도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또 기존 가지고 있던 토지 전부 다 토지 분배돼 버리고 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이제 전부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이 전부 흩어지게 되고 또 그런 한번 이산의 아픔이 있었고 또 이제 이제 해방되고 또 6.25 전쟁 나고 이러면서 또 흩어지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1970년도에 그 안동댐 수몰이라는 이걸로 해서 마지막 남았던 그 몇 집마저도 다 없어져 다 거의 나갔고 뭐 새 집만 있지만은 그 집도 다 떠나고 빈 집만 사실은 있었지.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 한 대여섯 집은 그저 그 남은 농토에 수몰 지역 안에 농사지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로 거기에 살았던 그 후손들은 거의 다 떠나는 거죠. 상당히 이제 그랬던 애환을 겪었던 마을이 원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원촌 마을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이렇게 남기게 되죠. 이 갈천 이원준이라는 분이 이제 원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원촌 연혁이라는 거기에다 과거 원촌의 전성시대 때는 유복지친 누가 죽으면은 거기다 두건 쓰고 같이 저걸 하는 사람은 유복지친이라 안 합니까? 복을 입는 사람이 전부 5, 60호가 연첨격리, 처마를 맞대고 이렇게 살았는데 반달처럼 이렇게 둘러 있었는데 효우 돈목하고 효도하고 우애 있고 그저 화목하게 지내면서 외어내수 이 안으로는 내 이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밖으로는 내 욕심이나 욕망과 허명 이런 거를 내한테 오는 거를 멀리 한다 이거죠. 외어내수하는 이 규모절도 여기도 규모가 나오죠. 규범. 이 규모절도는 누대에 내려오면서 전수한 가법이요 원대조의 유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하며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다. 이러한 규범 속에서 육사 선생도 그 시대에 살았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원촌 마을에 이 많은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선벌기, 못두들, 마차골, 요 좁은 마을에 이 자연, 이 돌 하나에까지 아주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시도 짓고 여기서 하는 이런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예.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어디 가서 헤어져서 어디라도 가서 살더라도 옛날 구기, 옛날 땅을 잊지 말고 원촌을 잊지 말고 청한 가난한 생활, 가난하고 또 어렵게 살더라도 의지, 자기가 품은 생각은 굴치 마라. 남한테 저거 벗기지 말아야지 말이죠. 굴치 마라. 참는 것이 이긴다고 원대선조 유언이라 명심하다. 형제자매 만세 충광 언제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또 지운 또 이원성 하는 분은 육사와 육총가이죠. 예, 이분도 또 뭐 교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도 원촌 마을에서 원촌 마을의 얘기를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무척 아름답고 감미로운 것이다. 세상 일이 뜻같지 않아 마음이 피곤하거나 고독감에 절여 처연히 앉아 있을 때 향수에 잠기는 것은 하나의 본능이라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향수에 조용히 젖을 때는 모든 잡념이 가시어져 가지고 마음이 순연해져 순수해진다. 사람의 마음이 말이야. 그래서 고향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번뇌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 담담한 심정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다. 향수는 별빛처럼 맑고 조용한 것이다. 이 정감은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것이고 자기만이 누리는 즐거움이 것이고 자기만이 간직하는 소중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이원흥이라는 분은 또 해향기에서 이 원촌의 여러 가지 동서남북 이렇게 하면서 원촌에 저거를 갖다가 송을 지었어요. 아주 뭐 찬양하는 찬양문이죠, 송이. 이렇게 해서 1편은 원촌 뒷산 선벌기와 붉은 두두를 노래했고 2편은 우백호 쌍봉산, 또 3편은 좌청룡, 또 앞에 흐르는 낙동강, 또 멀리 보이는 남주작, 이렇게 해가지고 왕모산, 삼송정, 뭐 곳곳에 이제 저거를 찬미하는 노래를 읊었죠. 자, 여기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요 사진이 육사문학관에서 문을 이렇게 카페에서 문을 열고 앞에 바로 보이는 손잡을 듯이 바로 보이는 산이 요 산입니다. 요 산을 요 봉우리가 3개 있죠. 3개는 삼봉산이라 하는데 원촌의 남주작 남쪽 방향에 있는 산인데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독수리가 막 힘차게 비상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게 날개를 탁 펴고, 이 독수리 머리거든요. 독수리 머리고 약종 날개가 막 펴고 이렇게 날아오르는 이런 기상이기 때문에 이 원촌의 이런 기상을 바로 이 삼봉산에서 저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향에 남쪽에 단정하게 자리 잡은 삼봉산은 멀먼데 터잡을 때 안산이어라. 멀먼데는 원대 처사 얘기죠. 쪽빛처럼 푸르름이 정겹기도 하다. 공곤한 저 낙수를 흘러보내면 앞에 흘러가는 낙동강 반천년의 영화를 지켜봤으리. 아, 두리봉에 해가 저무니. 두리봉이라는 건 원촌의 진산입니다. 저 뒤쪽에 원촌 뒤쪽에 지금 육사선생 묘소 있는 그 뒤에 높은 봉우리입니다. 두리봉에 해가 저무니 실향인의 젖은 마음 어찌 알아서 월난정 뒤숲에서 부려기가 두견새가 슬피 우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8구절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또 이동영 박사가요. 이동영 부산대 교수로 계셨고 육사 선생을 하는 종방관이죠. 이 육사의 고향이라는 걸로 자기가
수필을 쓴 거인데 일제 마렵에 1943년 저는 우리 집은 연첩한 상고가 나고 일경의 감시가 더욱 심해서 서울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자친 그러니까 이 동영 박사의 어머니죠. 누님 두 분 그리고 어린 동생이 선발하여 고향으로 내려오고 나는 영의를 모시고 왔다. 그 영의를 모시고 왔다 하는 것은 이제 육사 선생의 제일 큰 형님의 얘기입니다. 큰 형님의 그 위패를 모시고 왔는데 땅째에서 지금 문학관 내려가는 그 하계 마을하고 그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그걸 땅째라 하는데 늑대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11살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참으로 창락 없던 그때를 회고하면 오늘 고향길을 적는 것은 감개무량하다 아니할 수 없다 하고 옛날에 자기 아버지의 신의를 모시고 고향으로 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가 지금까지 대충 드러난 이야기고 합니다. 그러면 육사와 원촌 마을에 대해 가지고요. 육사는 청포도, 광야, 절정, 초가 등의 시에서 원촌 마을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묻어 있어서 시심을 키웠던 시상지가 되고 또한 그의 수필, 계절의 오행, 전조기, 은하수 등에도 고향의 추억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전문가들도 계신데 저는 이게 문학가도 아니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저걸 해봅니다. 이 청포도라는 시가 또 육사 선생의 대표적인 시인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 내고장 7월은 1년입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여기는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은 진성이시 시조로부터 노송정, 두루, 노송정, 퇴계종택, 동암종택, 원대처사 이렇게 원촌까지 이어온 이러한 자기 조상의 이야기, 이 원촌 마을에 대한 그 내용이 1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고장 7월이라는 것은 그때 1년 중에서 가장 왕성했던 그 녹음이 우거지고 이제 모든 결실을 맺는 아주 왕성할 그럴 때가 아닙니까? 그 내고장 우리 원촌 마을이 아주 흥창했을 때 이럴 때 얘기입니다. 이제 흥창했을 때 그때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이제 결실을 맺고 이러한 좋은 때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그 청포도라는 것이 이제 푸포도다, 청포도다, 머루다, 어디 여러 군데 이야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청포도가 익어간다 하는 것은 어쨌든지 여기서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라는 이 문장을 하기 위해서 청포도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당겨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저리주저리라는 건 청포도 아니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청포도나 머루나 말이죠. 이 머루라 하면은 너무 또 요거 두 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포도를 저걸 한 게 아니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지금까지 제가 시조 할아버지부터 쭉 내려오면서 얘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들이 주저리주저리 있습니다. 여기. 저는 이게 100분의 1도 얘기가 안 됐지만은 이 육사가 지금 할아버지한테 듣고 했던 얘기는 주저리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건데,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박혀. 여기서 그러한 것이 할아버지한테 듣고 자기가 배운 것이 자기 내에 이 무한한 세계, 미지의 세계 앞으로 이러한 것이 꿈꾸며 좋은 세상을 꿈꾸며 이렇게 알알이 들어와 박혀 있다. 원촌 마을에 이걸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그런데 이제 무한한 세계죠. 바다가 이제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이렇게 곱게 밀려서 오면 이 흰 돛담배 흰다 하는 것은 이제 가을을 뜻하는 것이고 결실을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밀려서 오면은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죠. 그 어려운 나라 잃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이 새로운 세상
그 바다에 가슴을 열고 돛담배가 이렇게 밀려오듯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면은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이다. 이 청포라는 것이 이 도포, 청포, 이 청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합니다만은 청포라는 것은 푸른 도포를 말합니다. 이게 이 공연이 있는 도포도 청포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주로 보면은 40전 젊은 육아들이 입는 옷이 청도포입니다. 청도포.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은 청도포를 잘 안 입어요. 한 젊은 사람들이 갓 결혼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청도포를 입는데, 그래서 이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이 청포를 입은 건 아주 젊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제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몸으로 있지만은 이 청포라는 것도 우리 한민족을 뜻하기도 하죠. 도포 입는 것이 어디 뭐 중국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은 이 고달픈 몸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흰 돛담배라는 게 희망이겠죠.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포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원촌에 자기가 들었던 이 원촌의 그 학문 사상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저리 박혀 있는 이런 꿈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이 포도를 따먹으면은 두 손은 한푹 적셔도 좋은 아이야 우리 식탁에는 은정반에 하얀 못이 수건. 이 못이라 하는 것도 역시 우리 한국 사람의 그러한 생활, 또 은정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청결하고 우리 한민족의 고상한 이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1절은 고향 원촌 마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2절은 그러한 암울했던 그 시대의 희망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해방이 되거나 이렇게 한 뒤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박혔던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보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대표적인 시가 광야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광자가 여러 책에도 있지만 넓을 광자가 아니고 그 옆에 해일자가 있어서 아주 텅 빈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탁 펼쳐졌을 때 그때의 모습, 이걸 광야라고 그럽니다. 이 광야, 아주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기고 새로운 육지가 생겨났을 때 그 모습, 이걸 광야라 그러죠. 까마득한 날에, 아주 옛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것은 이제 땅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리고 닭 우는 소리, 이게 사람이 사는 이 모습이다면 이 지구가 역사가 이제 생겨난 거죠.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모든 산들이 그 화산이 폭발하고 마구 해가지고 산이 형성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한 화산 폭발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아름다운 우리 강토, 여기만은 차마 이 화산이 이렇게 우리 안동, 또 특히 이 아름다운 이 한반도, 여기는 범하들 못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 한국에 대한 찬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주가 생기고의 얘기죠. 광야. 그리고 끊임없는 광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죠. 이거는 이제 공간이고, 위에는 공간이고 밑에는 이제 시간이죠. 그리고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열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우리 만년의 역사를 이어가지고 비로소 길을 열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한민족의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한민족의. 이것이 만년의 역사가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여기에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눈날이고 매화향기 홀로 가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 지금 이거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런 어려운 땅에 이 매화향기, 그래도 내 나라도 이 시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표출하는 게 아닌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그래서 아름다운 이 매화 향기 홀로 이제 저걸 하면서 내가 희망을 꿈꾼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공간과 시간이고 여기는 자신의 입장이죠. 육사의 그러한 의지를 드러내고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이것도 여러 가지로 뭐 해설한 도진순 교수도 뭐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은 다시 세월이 흘러가지고 천고의 뒤에 언제 될란지 모르지만 이 해방이 되고 좋은 세상이 와가지고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초인이 있어.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이 광야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라. 이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절정도 대표적인 시죠. 자,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여기도 이 매운 계절이라는 겨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채찍에 갈길 정도면 얼마나 그 급박한 그런 시대입니까? 그 일제의 그런 잔혹한 그런 압박, 그런 가운데에 끝없이 그런 매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금오월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북쪽이 제일 추운 데가 아닙니까? 더 추운 데로 휩쓸려 가서,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더 북방의 그 고원에다가 서리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서리발이라는 게 겨울에 보시면은 이게 아침에 영하로 내려가면 서리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물기가 있는 데는 그게 물이 얼어가지고 서리가 생기죠. 서리발이 칼날같이 이렇게 됩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지게 드들 곳조차 없다. 이거는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이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한민족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생각을 노래한 거고, 어디다 무릎을 꿇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기다 하는 말이 제겨 딛는다. 여기 발을 포개 듣는 거 제기다 한다. 안동말로 이게 그 나락가리를 제이다 합니다. 이런 묶음을 또 하나 얹고 또 그 위에 얹는 걸 제이다 합니다. 안동에 제이다. 이래 거기서 이게 제겨 딛는다 하는 말은 이 위에다 이렇게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발 이게 무릎 꿇을 수도 없고 여기다가 이게 발을 올려가지고 이러한 틈도 없을 정도의 그 절박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 것보다, 자, 여기도 도진승 교수도 여러 가지로 이 강철로 된 무지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육사 선생의 그 꿈, 희망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이 절정의 이러한 순간, 어디 가서 꿇어앉을 정도도 없고 이렇게 추운 겨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이 겨울이라는 건 일제에 압박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인데 이 겨울이라는 것은 깡철 같은 그러한 겨울이란 말이죠. 그런데 강철로 된 무지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강철로 된 무지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이 시를 쉽게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 추운 겨울에도 이 강철 같은 그런 의지로 우리가 희망을 갖자. 무지개는 희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런 아름다운 무지개로 이 추운 겨울을 희망으로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기대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자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다음 초가라는 여기가 바로 원촌 마을을 그대로 서술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자, 이걸 한번 봅니다.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듯. 하늘이 비가 오려고 하면 하늘이 막 꿀무리하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검은 구름이 이렇게 끼어서 아주 해가 앉았는데도 어두워두하고 이런 때를 말이죠. 이것이 구겨진 하늘입니다. 구겨진 하늘. 그래서 묵은 얘기책도 보면 오래된 것이 접히고 이렇게 꼭 구겨진 하늘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저녁 때가 된 그런 모습이죠. 저녁에 그냥
도시에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이 켜켜이 묻어있는, 이 역사가 묻어있는 원촌 마을을 표현하는 게 바로 구겨진 하늘 묵은 얘기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돌다물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내에 이 돌다물도 있었고, 나무로 이렇게 꽂은 담도 있었고, 흙담도 있었습니다만, 이 돌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오면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해가 빠지게 되면은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 한 폭이 조미쳐. 그 고향을 그린 원촌 마을이 이 묵화로 이게 천연색으로 그린 그 그림이 아니고 묵화로 했는데 한 폭이 묵화로 그려진 이 원촌 마을의 모습이 그게 조미 쳐가지고, 조미 쳤다는 건 오래되고 이래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미 천 정도로. 그러한 원촌 마을의 그 모습, 옛날 사람들의 살았던 이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추나추동의 얘기가 나옵니다. 추나추동 한번 봅니다. 이거는 이제 원촌 마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촌 마을의 사계절을 얘기 나옵니다. 자,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그 폭이 한 폭의 그림인데 그 조각이 열어져 나왔는데 그 안에는 추나추동이 있고 뭐 사계절이 돌아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무를 캐러 간 가시네에는 우리 어릴 때도 이 봄 되면 그 보리밭에 저거 캐러 간 많은 우리 누나들 아줌매 뭐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게 말매나무를 캐러 간 가시네는 가시네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 부끄러워 술래짠 두 뺨에 몸에 꽃이 피었고, 술래짠이라는 것은 이렇게 장독 뛰어 숨어가지고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눈을 막고 하는 이거 술래짠입니다. 술래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이게 사람 찾는 사람이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술래가 되겠죠. 그 술래짠이 두 뺨, 이 뺨 위에 몸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몸에 꽃이 보면은 보리밭에고 아주 분홍색, 아주 연분홍색 피는 꽃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이 몸에 꽃이. 그래서 이게 실컷 놀다가 나물도 못 캐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에 홍조를 띄웠다 하는 그 봄의 내용을 이렇게 서술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얘기입니다. 그 원촌 마을의 중간에 이렇게 아주 큰 이 느티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어요. 우리 그 중간에 있는 나무를 암땅나무라 하고 바깥에 있는 건 수땅나무라 하는데 이 수땅나무는 아마 고려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 발로 하여튼 열몇 발 정도 됩니다. 우리 그대로 지금 있었으면 안동 지역에서는 최고 큰 느티나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고목이 되었고 우리 때는 한 네 발 정도 되는 이 고목이 막 엄청나게 이 그늘을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에다가 그네를 메고 우리가 이제 단오날 그렇게 놀았는데, 그래서 그네줄에 비가 오면은 풍년이 든다더니 우리가 여기 그림을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여기서 단천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물이 지금은 1호밖에 안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물이 이 앞으로 원촌마을 앞으로 이게 주류가 흘렀어요. 주류가 흐르고 요거는 새강이라 그래요. 새강. 사이강. 요건 조그만 강이고 이게 주류가 이렇게 흘렀는데 이게 물이 여기서 댐을 막아가지고 원촌은 하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이 하류를 못으로 논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한 70년 전, 60년 전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꿈을 꾸고 하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여기 댐을 막아가지고 이래 하다가 5, 6월에 또 이 천방이 터져가지고 그만 물길이 이리 돌려버렸어요. 이리 돌려버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여기에 물이 뭐 거의 지금 여기까지 지금 뭐 내려오고 일로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인데
여기에 당나무가, 느티나무가 큰 당나무가 있었고,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도 여기에 백사장도 아주 아름다운 백사장 돌짝을밭, 그리고 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름에 그 태백에서부터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거 운반을 하루까지 하회마을이나 저 부산이나 대구나 그 나무 운반을 여름에 이 큰 물이 졌을 때 이걸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뗏목을 해가지고 이것을 시래 뗏목이라고 합니다. 시래 뗏목. 시래라는 거는 쓸려 내려가다, 물길에 그냥 쓸려 내려가다 해가지고 쓰레나무라 합니다. 시래나무.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네줄에 비가 오면은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바로 앞입니다. 지금 현재 원천마을 그 앞에 거기에 강에 시래나무가, 그 시래나무라는 것은 태백에서 그 좋은 금강손 비 가지고 여름에 뗏목을 해가지고 내륙에 보내기도 하고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떠내려 보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걸 시래나무를 하는데, 시래나무 밀려 내리면은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여기는 뗏목 젓는 사람이 자기가 힘보채니까 그 동네 마을의 그 장정들을 보고 너도 같이 가자 이래가 불러가지고 그래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뗏목을 타고 돈 벌러 이제 한번 부산까지 가면 뭐 이제 얼마 주겠다 이래 되겠죠. 이래 흘러가가지고 몇 달 만에 서리발 입저도 하는 것도 잘 모르겠네. 서리발이라는 게, 입이라는 게 요거는 한자 용어입니다. 한자 용어. 서리발이 서도 이 말입니다. 서리발이 선다는 겨울 아니면 서리발 서겠습니까? 여름에 서리발 안 서겠죠. 그러니까 서리발 입저도, 추운 겨울이 돼도, 여름에 이게 돈 벌러 갔는데 겨울이 돼도 못 오면은 바람이 분다. 또 이제 바람이 분다 하면 그 다음 또 해가 넘어가지고 이제 봄이 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 이제 이게 여름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가을, 겨울을 한번 봅니다. 이 가을입니다. 피로가 꾼 이상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이게 가을이죠. 이 가을에 그 서숙이라든지 이제 기장, 그리고 수수 이런 것이 보면은 가을에 참새가 노랗게 와가지고 다 뜯어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참새로 실년 농사 짓는 거 참새가 다 뜯어 먹어버리고, 또 아주 곰처럼 어린 놈이라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뭐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겨울에 눈 오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이런 북극을 꿈꾸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또 방 안에 겨울에는 여기서부터는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노인들이 그저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중 얘기하다 싸우고 뭐 하다가 싸우고 서로 또 노름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밤. 여기는 아랫방에 그 불 때는 아랫목만 뜨시지 위에는 겨울 자고 나면 그 물 떠놓는 그 물바게스가 없니다. 우리도 어려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에 끼는 한겨울밤 동리에 밀고 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그렇죠. 앞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강이, 이거 강은 계속 흘러나니까 원천 소식을 저 밑에도 전해주고 이렇게 밀고 자겠죠. 그런데 이것도 꽝꽝 얼어가지고 사람이 그냥 걸어서 내 삶이 마을을 건너갈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원촌의 추나 추동의 정경을 그대로 읊은 육사선생의 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또 소개해줘. 이건 2004년도에 동아일보 시조당선 정경화 시인이 지은 건데, 이래서 한 시대의 회상처럼 원촌리 겨울이 오면 그 탱자나무 숲, 그 육사 청포도 10이 바로 뒤에 언덕 위에 탱자나무 저게 있습니다. 그 탱자나무 숲 언가시도 기다림에 지쳐눕고 철이른 어린 동박새 기소하는 빈 하늘. 마른 산 스스로 발라 푸른 재 흩뿌리고 뼈마다 광야에서 보낸 생애 가두고 물길 돌려도 걷지 않는 홈. 이건 육사를 찬양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터지고 갈라진 틈에 생명의 불씨는 자라 바람 시련 능선을 따라 오색 깃발 세워놓고 청포도 그리운 날들을 아라리 물고 있다. 원촌 마을에 그러한 선대들의 역사 이런 게 묻혀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녕 봄이 다시 오지 않아도 좋다. 덜 녹은 잔설 위로 서리 깊게 내려앉아 나목들 초록 깊은 그 넋으로 또다시 하는 여기에서는 육사가 바라는 그런 세상, 좋은 세상, 그런 거를, 꿈꾸는 그런 것이 다시 안 와도 좋다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읊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족이라는 또 수필이 있죠. 요 전족이는 요거는 손톱 조자입니다. 요거는 깎을 전자죠. 손톱 깎는 것. 이분이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요. 이 손톱 깎는 얘기를 자기 수필로 썼단 말이죠. 아침에 손톱 깎고 밤에 머리 빗는 것은 몸에 해롭다.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 들은 거라면 어릴 때. 내가 100일이 되었겠는지 일한저고리. 일한저고리라는 말도 우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난 왜 일한저고리인지 이건 모르는데 어린아이 백날 되기 전에 애들 입는 저고리를 일한저고리라고 그럽니다. 하얀 순백 무명으로 만든 이걸 일한저고리를 하는데 일한저고리 밖에 빨간 내 손이 나와서 내 얼굴을 헤벼 뜯고는 나는 자지러질 듯이 울었다. 이게 이제 어린애들 이 손톱이 나오니까 이걸 길게 합니다. 저고리가 길게 가서 얼굴 모톱이 들어 요 사이도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또 그 얘기도 있었고, 또 화단을 꾸미는 할아버지하고 저거 해서 화단 꾸미는 얘기, 별나 그 육사 생가에 그 화단을 꾸미는 얘기, 꽃 심는 얘기 많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 자기 어릴 때의 지난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손톱을 깎을 때마다, 손톱은 여러분 보통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마다 한 번씩 안 깎습니까? 깎을 때마다 이 얘기 하나 때문에 어릴 때 들은 얘기 때문에 손톱 깎을 때면 할아버지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했다는 그거를 이렇게 전조기에 이렇게 자기를 회상한 그 내용입니다. 또 계절의 오행이라는데 여기에 원촌 마을에 얘기가 다 있죠. 자, 여기도 보면 내 동리라는 곳이 대교 이렇게 대대로 지켜온 이 땅에는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닌 무서운 규모가 우리들을 키워주었다. 여기 육사가 아주 여기는 글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이게 원촌의 그 규범이라는 게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이 가르침, 여기에 틀어져서 도저히 일탈될 수 없는 그 사람다움,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 규모가 우리들을 키워줬다. 이러한 인간들인데, 불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내가 그걸 타협할 수 없는 거죠. 또 이런 걸 정의로움을 배웠고, 남에게 베푸는 인의 정신을 배웠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규모, 범절, 이런 데 대해서 이 정신적 규범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에 그 한문 배우던 추억, 이런 게 계절의 오행에 또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육사 선생이. 똑똑했는데, 하나, 갈채면 이거 더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릴 때 그랬잖아요. 자기가 할아버지 칭찬하고 하면 신이 나가지고, 이래 됐는데, 오히려, 그래 되니까 옆에 또 동생이나 조카나 이게 시샘을 받겠죠. 형이나. 그러면 또 놀림도 받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 보면은 강가, 왕모성, 쌍봉 등록에 불을 밝혀, 여기도 보면, 불을 밝혀 분이에게 들렸다. 여기에 이 계절의 오해에 보면은 육사 선생의 이 좁은데도 그러니까 하인들이 딸내미 하인도 있었고, 또 남자 농사 짓는 하인도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그러죠. 저희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아버지 보고도 아이고, 이렇게 아버지는 말을 놓고 그 노인은 아버지한테 높이고 이러한 것을 또
보았고, 우리 보고는 도련님 크고, 이러는 할아버지들이 우리 옆집에도 같이 살고 했어요. 그래, 그렇던 저거니까 당연하게 여기 그 당시에 여자 종역에 어디 밤에 갈 때는 초롱에 불을 들려가지고 갔다 하는 이런 걸 보면 그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백산 황지 낙동강 물이 흘러가는 이 모습, 또 여기서 보면은 그 육사 선생의 의지, 영상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정면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겁내서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그 내 길을 사랑할 뿐이로 이러한 아주 의지, 기질이 있었단 말이죠. 이 기백, 이러한 기백을 키우고 길러서 건강심, 이 건강심이라는 게 막 차돌같이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알겠어요. 건강심을 내 시를 씻을지언정 유언은 쓰지 않겠다. 행동의 연속만이 있을 따름에 행동은 말이 아니고 나에게는 시를 쓴다는 것이 바로 건강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이 겁내지 않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고 표범이 앞에 들어와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기백인데 그 일본 사람들 겁을 내겠어요. 그러한 생각을 계절의 오행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은하수에도 보면은 원촌 마을에 여기 어린 시절 한문 공부하던 추억, 할아버지로부터 하늘 별 이야기. 여기서 내 이걸 보고요. 아이들 때 이 꿈을 심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천문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저게 삼태성이고 저거는 뭐고 북두칠성이고 뭐 북극성이고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이 육사도 할아버지한테 그런 천문에 대해서 많은 저걸 들어요. 이거 어린 아이들한테 꿈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은하수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육사 문학관에 있는 병풍 그걸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그것도 해설도 있습니다만 1936년 11월 18일 이때가 어머니 회갑입니다. 육사 선생의 어머니 회갑인데 이때 모두 오형제가 모두 결혼하고 가정은 꾸렸지만은 전부 어려워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핍박받지 어디가 마음 놓고 저거 할 수 감시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회갑을 마쳤는데 그래서 또 여기에 참 부모님을 따뜻하게라도 이게 모시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어머니 회갑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남들 같이 막 잔치를 벌여가지고 이렇게 술도 한 잔 올리고 이렇게 하지도 제대로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에서 그래 뭘 해야 되겠느냐. 여기서 이제 시경에 나오는 빈풍7월장입니다. 이 시경에 나오는 이 빈풍7월장은 정말로 형제 자매들이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룩해가지고 여자는 길쌈하고 누에 쳐가지고 이게 옷을 만들고 또 남자는 밭에 나가 일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 추수를 해가지고 조상의 제사 모시고 그리고 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절하면서 하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그러한 것이 빈풍7월장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할 형편도 못 되니까 어머니 이 빈풍7월장이라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걸로 이 글로서 대신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해가지고 화목하게 모여서 가을에 추수해서 술을 빚고 음식 장만해서 조상의 제사 지내고 이웃을 대접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니까 이제 이렇게 빈풍7월장을 해가지고 육사 맞이는 글을 쓰고 둘째는 술을 올리고 셋째는 글씨를 쓰고 넷째는 시경 구절을 읽고 다섯째는 춤을 추고 종질은 꽃을 올렸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것만 원촌 마을을 한번 다시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에 그 낙동강 상류에서 물이 원촌 앞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본류가 내려갔는데 지금 육사문학관이 있고 여기가 문학관에 저게 돼 있죠. 주차장이 돼 있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꽃밭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요 바로 나가면은 여기가 동수목이 이렇게 아주 아름드리 시무나무라 그럽니까? 가시가 있는 그 나무가 이렇게 동수목으로 이렇게 쭉 돼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간 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강변이 있고 그리고 아주 은모래 모래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이 흘러가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었죠. 그리고 동수목 있고 여기에 이제 숫당나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당나무와 이 성황당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나무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그네를 메고 단오날 이렇게 잔치를 하고 했죠. 그리고 바로 물가입니다. 여기가 물가에 있었고 이러한 것이 다 유적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쌍봉이라는 거 있죠. 거기 쌍봉이 육사 선생의 광야 시상지다. 그거는 육사 선생의 이 문학관을 저걸 하면서 육사 선생의 이 원촌 마을을 보관하기 위한 그때의 기획을 할 때에 이러한 시상지라는 말을 제가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육사 선생은 이러한 바탕에서 이러한 시가 나오기 시심이 어릴 때부터 여기서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제가 알겠느냐 해가지고 쌍봉 거기가 보면은 저쪽에 그 낙동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구비가 내려오면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이 광야를 보는 것 같아서 광야 시상지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뭐 육사 선생이 그러한 시가 거기서 나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릴 때에 그러한 이 새로운 세상 그때는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광야라는 시상지가 거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이 칼끝이라는 칼끝 위에 서다 하는 건 여기 이 상류 요 부분에 가면은 갈선대라는 게 있습니다. 갈선대 그 칡갈자 칡을 이렇게 짜가지고 옷으로 만들어 입었던 신선 갈선이 사던 곳인데 그 밑에 보면은 바위가 아주 이 칼끝을 세워놓은 바위가 있어요. 이걸 칼선대 칼이 세워놓은 것다 칼선대를 하는데 그것이 뒤로 올라가면 그 칼 끝에 사람이 한두 사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칼 끝에 여기 갔던 계절의 오행이나 육사 선생의 시편에나 여기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이 칼 끝에 이 제껴들을 수 없는 이 절정이라는 시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이 절정이라는 시상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포도라는 것은 바로 이 당나무 여기에 는 머루 다래들이 머루가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고 이랬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청포도 시상지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것도 복원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저거 됐죠. 그 외에 여기도 뭐 몇 억 년 전에 공룡 발자국도 있고 또 이 위에 용굴제라는 거기서부터 이 굴이 몇 메타나 되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굴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약수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붉은 바위, 범 바위 이렇게 바위가 많이 있었고 이 뒤로를 불밑골이라고 합니다. 육사문학관에 있던 것이 불밑골. 요 옆으로 하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산식골이라고 합니다. 산식골. 요 불밑골, 산식골 해서 옛날에 저수지가 2개 있었죠. 또 이 위에도 저수지가 하나 있었고, 이렇게 저수지가 3개 있어서 요 좁은 땅에 논을 조금씩 해가지고 개간해서 먹고 살았고, 사실 그러한 마을인데, 어쨌든, 이러한 옛날 자연 경관이었으면 아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이렇게 다 폐허되고 없어지고, 더군다나, 지금 안동댐으로 인해가지고 여기까지 물이 다 차버리는 그런 형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촌 마을을 전체를 복원하고자 예산까지도 이렇게 다 썼었는데, 여러 가지 이 자연 환경을 이렇게 훼손하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육사문학관도 겨우 이렇게 골에다가 짓고, 그걸로 이렇게 끝을 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원촌 마을의 유적은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정도로 육사 선생의 이 가계, 가통, 원촌의 문화, 또 원촌의 이 삶의 그 선조들의 삶 중에 핵심 키워드가 역시 원촌 마을의 규범이라는 그런 사람의 도리를 해가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이런 것을 육사 선생 어릴 때부터 그러한 것을 보고 자랐고 이런 것이 성장하면서 자기의 아주 사상의 근저가 돼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빈풍 7월장에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참 남경에서 자기의 도장에다가 빈풍 7월장 이걸 새겨가지고 이걸 S에게 이걸 줬다는 S가 누군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도 연구가 있겠지만 이거를 선물로 주고 왔는데 이 빈풍 7월이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가 육사가 생각하는 아주 행복한 세상 이것을 꿈꾸는 이상향 이게 빈풍 7월장에 있습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지나는 이 모습 이래서 그 도장에 새겨가지고 그걸 그 S에게 주고 했던 그 얘기도 있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병풍을 만들어가지고 올렸다는 거 그거는 다행히 육사문화관에 아주 저는 그 육사문화관의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보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원촌 마을과 육사 선생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